노유진의 100분 토크. 네, 100분 토크 시간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오늘 우리 100분 토크 주제는 바로 살. 좀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유시민 대표께서 그 발음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살 문제입니다. 살이 아니고 살. 농업, 살이 아니라니까. 네. 살. 저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쌀. 그 동네에서 그걸 또 아주 섬세하게 구별하나 나도 봐요. 할 줄 알아요. 쌀. 예, 우리 농촌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8일 기습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만 내면 세계 어느 나라 쌀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통보를 강행해서 쌀 시장이 이제 완전 개방되는 일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식량 주권의 최대 위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진도입니다. 예, 그 정부가 쌀 시장 완전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 굉장히 들은 지 오래된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전에 예. 우리 박진도 이사장님은 그 전에 제가 교수님으로 100분 토론에서 뵙고 그랬는데 원래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경제학. 근데 예. 이게 농업 전문.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왜 지역재단 이사장으로 소개가 되나요? 근황을 예. 좀. 예, 제가 지역재단을 한 10년 전에 만들었죠. 예. 만들 상임이사 일을 쭉 하다가 교수문을 하면서요. 예. 근데 지역재단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지역 특히 농촌 지역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지역 일을 할 일꾼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지역 리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리더를 좀 키워보자 한 취지로 10년 전에 만들었었고요. 충남대 교수는 뭐 그동안도 계속 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8월 31일 보니까 어저께부로 교수는 명퇴를 했습니다. 그 하루 만에 교수님에서 이사장님을 바꾸는 건 좀 야박하다. 아니 뭐 상관없어요. 이사장님은 옛날부터 해오시던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명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동안에는 이제 상임이사 역할을 하다가 금년 3월달에 이사장을 제가 맡았어요. 10년째 됐다고. 그래서 교수를 한 3년 더 남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지역재단 일을 좀 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일찍 그만뒀습니다. 예, 지역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좀 겁대가리 없이 10년 전에 창립할 때에 네. 지역을 바꿔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교수가 주로 하는 일은 주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30년 이상 했는데 세상이 뭐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농촌 쪽에 보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뒤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그 지금 현재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뭐 경제든 정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지금 농업 농촌을 관한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죠. 예. 그 사람들이 맞는 사실 정책이고. 농업 포기 정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마른 생활 샘판다고 가장 지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말하자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연구, 컨설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제가 이제 그 지역 리더 포럼이나 또는 뭐 전국 지역 리더 대회나 이런 그분들이 모이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만 활동하시는 아니, 게 아니고 전국이요. 전국에. 단위로. 그 다시 그 쌀시장 완전 개방 문제로 또 돌아와 가지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고 굉장한 저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냥 소리 소문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에 묻힌 측면도 좀 있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따지면은 20년째. 그렇죠. 10년에서 20년째 쌀 시장 완전 개방을 연기한 거죠. 연기해 왔는데 여러 조건으로 이제는 더 연기하지 않고 개방하겠다라는 거죠. 관세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관세를 받고 시장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쌀이 문제가 됐던 것은 예. 그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거든요. 이제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는 쌀뿐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였는데 그 우리나라 당시의 정부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을 개방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을 취했죠. 물론 이제 그때도 쌀 시장 개방하자는 그 압력이 굉장히 강했었죠. 우루과이 라운드 때도. 근데 워낙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쌀은 사실은. 좀 다른 농산물과 좀 예. 다른 지위를 갖잖아요. 그때 예. 아마 식량이니까. 거기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쌀 시장 개방 반대를 한 서명을 한 사람이 3천만 정도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구가 다 했네. 거의 뭐 한 사람이 두 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애 어른 빼고 다 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이 말하자면 수레라고 하나요? 우리가 네. 뭐라 그 리어카라는 일본 말이고 그 손수레. 손수레 손수레에다 그거를 저기 뭐야 소가 끌고 해가지고 네. 이제 몇 수레를 하여간 그 서명지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다가 갖다 준 그런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예, 김영삼 대통령 예. 때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일이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에서 김영삼 넘어가던 이제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에 대해 쌀시장 개방하면은 대통령이 좀 물러나겠다. 그 얘기까지 공약을 했었죠. 92년 선거에서 예. 마지막 그때 대선 때 급하니까 그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의무 수입 형태로 예. 당시 수입량의 4%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 관세화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때. 그게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이라고. 예, 최소 시장 해요. 접근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소비량의 4%니까 한 20만 톤쯤 되는데 20만 톤은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늘려가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수입이 되어 온 거잖아요. 40%씩은. 아니죠. 아니 4% 지금 더 늘었죠. 지금 그러니까 8%. 그러니까 8%씩은 지금 예, 수입이 그러니까 되어 온 이제 거죠. 2004년까지 2004년에 이제 1994년부터 예. 2004년까지 해서 10년. 10년 동안 수입량을 4%까지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8%. 이걸 유예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4년 이제 그 협상 때에 그걸 두 배로 늘려가지고 8%로. 8% 수입량의 8%. 그렇게 들어온 쌀들은 좀 어떻게 소비가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건 아니죠? 밥상도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혼합쌀 문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설을 섞어서.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그 말은 뭐 2,000쌀이라 치면은 예. 2,000 무슨 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95%는 뭐 미국 카로로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5%만 2,000쌀을 섞어 놓고 예, 상표를 그렇죠. 2,000쌀로 붙여요. 예, 아니죠. 2,000 무슨 쌀 이렇게 써져요. 2,000쌀을 안 붙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합곡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공용으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쌀강정, 뭐 쌀 강정이든지 과자, 떡이나 과자, 떡, 떡, 김밥. 김밥 이런 거 이제 많이 쌀국수. 예, 그런 건 주로 많이 쓰죠. 예, 근데 지금 그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은 쌀 관세를 한 번 더 유예하면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을 이제 더 늘려야 된다.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쌀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높이 매기는 게 오히려 방어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그 20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부는 20년 전부터 개방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계나 소위 경제 관료들은 쌀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맨날 그 계산하는 거 보면은 농산물 시장을 뭐 얼마 수입을 제한하면 성장률이 얼마 떨어지고 전면 개방하면 성장률이 얼마 올라가고 이런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94년 같은 경우는 농민들보다 국민들 저항이 워낙 강했고 2004년도에는 농민들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고 근데 지금은 국민들도 뭐 그렇게 전만큼 이슈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이슈 자체가 굉장히 그다음에 낮추고. 농민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고령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94년도에 쌀 투쟁하던 농민들이
50대였으면 지금 70대니까 예. 사실 뭐 농촌에 더 데모하러 나오라기도 미안한 일. 한칠레 FTA 때만 해도 2003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서울 시내에서 했는데 예. 10년 지나면서 이제는 에너지가 한칠레 때는 최고 30만이 모였죠. 예, 어마어마했어요. 서울 시내가 다 덮였으니까. 30만이라는 건 굉장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쌀 시장을 개방하자는 개방론자들의 그 생각이 개방해도 높은 관세를 매기면 우리의 그 쌀 농가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쌀도 완전히 100% 수입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네, 지금 그 쌀시장 개방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들에 대한 모든 해석은 정부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 그 말을 본인들이 그 하는 얘기를 진짜로 믿는 건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는 2004년도 같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동화 관세론 이런 말이 정부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으려면은 상대방한테 굉장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보한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관세화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협상이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관세화가 실익이 있다. 말하자면 관세 유예하는 것보다는 관세하는 건 실익이 있다. 무슨 얘기냐? 정부 표현을 이해하면 300% 내지 500%의 관세를 매기면은 쌀이 지금보다 수입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300에서 500. 그래서 이 농민들도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의견이 갈려 있는데 네. 농민들도 쌀시장 관세화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관세를 하지 않게 되면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 높은 관세를 매기면은 수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려가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농민들이 그 정부 있거든요. 발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관세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한 뒤에 상대국의 쌀 수출국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까? 관세율은 6월 협정에 그 관세율을 정하는 룰이 있어요. 예.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 룰을 따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룰에 의하면은 우리가 86년, 88년 그 무렵에 수입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당시에 그 수입 가격을 기준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수입한 바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입 그 가격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몇 프로 매길자는 것이 근거가 지금 미약하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뭐냐면은 이웃 나라가 이제 수입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참고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수입 가격이 있으면은 그건 뭐 유월 협정에 있으니까 쓰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써야 되는데 이웃 나라 일본에 이제 일본도 수입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그때 수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쌀이 아니라 쌀가루 수입한 건 굉장히 싼 값으로 수입을 한 건데 그다음에 중국이 수입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어쨌든 지금 최고 50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예. 정부 얘기가 정부 얘기는 아니고 연구자들 얘기가 560%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300%부터. 근데 560%면은 우리가 이제 10%는 까줘야 돼요. 그러니까 협정에 의해서. 그럼 500%까지 맥시멈 가거든요. 만약 500% 맥시멈 매긴다면 쌀 수입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쌀 수입이 안 될 정도의 높은 관세율이 가능하다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입이 안 될 정도의 관세율을 아니, 근데 높이면 그게 상대 국가나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 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관세화를 하자고 한 얘기는 관세율을 낮추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관세율이 협상 대상이. 그렇지. 그다음에 관세율이 협상이네. 관세를 낮추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WTO 협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관세율을 낮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 답답하니까 지금 그 WTO의 DDA 협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화 개발 아젠다 DDA 협상. 그게 지금 한 벌써 언제부터인가요? DDA도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 가까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되면 관세율이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매긴 것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00% 내더라도 그거를 상당히 받아들일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쪽에서
예를 아까 들어 말씀드린 그쪽에서 것처럼 뭐 또 보복 관세 뭐 이런 거 할 수 보복 있잖아요. 관세는 아니지만 아까 계산 방식을 달리 가져오는 거죠. 네, 달리 가져오는 그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를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선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뭐 신토부리로 우리 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쌀 품질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쌀이라는 거는 이 영국 사람들한테 소고기가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먹고 살만해진 어떤 경제적 발전의 표상 내지 상징으로 쌀밥 북한에서는 계속 우리 쌀밥 먹었다고 입합. 그러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된 수건이었어요. 쌀밥을 먹는 게 입합에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전체 국내 쌀 소비량, 쌀 생산량, 현재의 미국 이제 쌀 이 저장미의 현황, 그러면 앞으로 생산 전망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아까 얘기하던 관세율 조금만 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퍼센트를 내든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해지더라도 이 관세율이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는데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 협상에 의해서 내려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FTA 정책, 특히 그 TPP 말하자면 한태평양 예. 경제 연계 협정이라고 하는 TPP 협정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쌀 문제를 건들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그 TPP에 들어가려다 계속 그 못 들어간 이유가 그 쌀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쌀 국내의 그 쌀 개방에 대한 이 압력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겨서 관세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TPP에 들어가는 경우에 관세를 대폭을 낮춰야 되는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TPP 가더라도 쌀은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거짓말이죠. 입장인지 모르요.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사기죠. 사기라고 봐주고 장가는 가도 결혼은 안 하겠다 이런. 뭐 그렇죠. 지난번에 예를 들면 뭐 그때도 처음에 개방할 때도 김영재 내가 대통령 내놓겠다 했다가 개방하게 되니까 농림부 장관 목 잘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TPP에서 쌀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쌀을 만약에 지키겠다고 한다면 다른 농산물을 다 내줘야 돼요. 더 내줘야 돼 말이니까 그게 문제. 우리가 그동안 늘 해오던 게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에 농산물 분야에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제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쌀 치면 예를 들면 다른 농산물 내주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어서 예. 사실은 TPP의 경우는 쌀을 지키기도 쉽지 않지만은 쌀을 지킨다 하는 경우는 다른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저 예, 쌀 시장 상황 쌀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우리 유시민 요새 뭐라고 부릅니까? 유시민 당원. 작가님.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그러네.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님. 유시민 베스트셀러 작가님께서는 0.1 밀리언셀러 작가님. 지금 우리 국민이 1인당 연간 쌀을 얼마나 지금 소비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1인당 뭐 하루에 한 300g, 200g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진작에 200g. 하루에 200g.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8kg 아니 한 달이면 1년이면 70kg. 예, 그쯤 되겠네요. 1년에 쌀 한 가마니 38. 80kg. 그렇죠. 굉장히 아주 그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0kg 좀 못 먹고요. 한 67, 8kg를 먹습니다. 한 가마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 가마가 80kg이니까 그러면은 30년 전에 예를 들면은 1980년 초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2배 먹었을 것 같은데. 2배 더 먹었지. 예, 한 2배쯤 먹었어요. 130kg쯤 먹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긴 크기가 달랐어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굉장히 아주 쌀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한 세대 동안. 그렇죠, 한 세대 동안. 인구는 엄청 늘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었죠. 쌀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40%. 반찬은 늘어난 거. 예,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쌀 지금 80kg 한 가마에 얼마쯤 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80kg 한 가마 15만 원, 15만 원 안 갈걸요? 가나? 12만 원. 진중권 선생님. 저도 한 12만 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20만 원이면. 지금 산지 쌀값이 지금 현재 한 16만 7천 원 간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싼 거거든요. 보통 작년에 이맘때 같으면 한 17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은 뭐 쌀은 워낙 소매 가격은 편차가 심하니까 그럼 그 정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한 70kg 먹는다고 치고 그럼 국민 1인당 1년에 쓰는 쌀값이 한 15만 원쯤 예, 15만 원. 되거든요. 한 달에 한 1인당.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0쯤 돼요. 예. 한 달에 12,000원이니까 아까 커피들 드셨는데 커피 한 잔에 아마 3-4천 원 했을 텐데. 아니 이렇게 바꿔서 왜 이렇게 커피 비싸? 밖에서 먹을 때. 글쎄. 그 지금 밥만 이제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줄면서 사람들이 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대체로 우리가 한 전체로 보면은 한 430만 톤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무 수입량 들어오는 것이 41만 톤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 9%내 10% 정도가 지금 수입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남지 않아요? 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생산 자체 자금으로만 한 90%가 안 돼요 지금. 예. 안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되니까. 수입량이 있어서 조금 남죠. 그 남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는 건 재고로 지금 쌓여 있죠. 과거에는 이제 남는 거를 북한에다 북한에 이제 말이죠.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재고로 그 보관 비용도 들고 그거 참 근데 재고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생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쌀농사를 지금 거의 지금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쌀값이 너무 낮으니까. 쌀값 낮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그 쌀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소비량도 줄었지만은 생산량 자체도 엄청 줄었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수입하자는 사람, 예, 쌀 관세화해서 완전 수입하자는 사람들은 국제 쌀 가격이 더 싸니까 더 싼 걸 이제 수입에다가 그럼 우리 국민들이 쌀과 관련된 소비 지출도 좀 줄이고 뭐 그로 인해서 쌀 농가가 이렇게 그 피해를 받고 손실을 보더라도 그것은 대를 위한 소의 어떤 희생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더 싼 국제 다른 나라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또 약간의 습득도 사실은 가지는 부분인데 그럼 국제 쌀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쌀 것이냐? 예. 영원히 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또 실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예컨대 뭐 어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2030년, 2040년 가면 중국이 이제 식량 주된 수입국으로 이제 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중국이 수입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특히 쌀 같은 것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이 교역 양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가격 등락에 있어서 그 폭이 훨씬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쌀이 부족해서 국제 쌀 시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팍 올라버리는 이제 그런 정도가 더 많은 양이 교역되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는 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사실은 국내에서 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는 상황이 올 때 국내에서는 이미 쌀 농사는 논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때 대차익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뭐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쌀이라는 것이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밀이나 뭐 다른 그 곡물하고 이제 대체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곡물 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요? 15억 정도 되죠. 인도가 지금 한 13억 예, 정도 13억, 되죠. 12억. 예, 예. 그다음에 뭐 곧 인도가 추월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두 나라가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경제 성장이 되게 되면은 우리도 그랬지만은 채소 먹다가 곡물 먹다가 그걸 소고기 이제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중국선 지금 소고기 안 먹는데 소고기 먹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제일 싼 것이 닭이 제일 싸거든요. 이 곡물 제일 적게 들어가. 그다음에 이제 4배 돼지고기, 8배가 소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곡물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그러니까 곡물 수요가 이제 가축 사료용. 그렇죠. 가축 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효율이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글쎄 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곡물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 이제 에너지를 오일 같은 거 말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소득 증가에 따른 이제 곡물 수요 증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에너지 요인, 뭐 여러 가지 또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각 나라들이. 그래서 양심적인 학자들은 이 식량 위기가 곧 온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 근데 초점이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가 쌀은 전면 수입 금지였다가 그다음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을 허용해서 4%에서 국내 소비량의 8%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이제 관세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존 장벽을 해제하고 관세 장벽을 대신 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을 건가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쪽은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걱정하는 쪽에서는 그전에는 원천 봉쇄 장벽을 허무느냐 마느냐 문제였던 반면 관세화를 해놓은 다음에는 담장 높이의 문제니까 점점 낮아질 그건 것이고. 계속 다투다 보면 이웃집 사이에 점점 위에서 벽돌 하나씩 깎아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뛰지도 않고 그냥 걸어서 넘어올 수 있는 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에요. 근데 지금 8% 소비량의 8%가 외국쌀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수입쌀을 안 먹어요. 알고는. 알고 먹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녀본 식당 중에는 지금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쌀 미국산 이렇게 써놓은 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국에 밥 참 많이 먹고 다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쌀이 밥상에는 못 올라오고 있다네. 이제 말하자면 나 미국쌀이에요라고 말하는 조건으로는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죠? 예컨대 미국쌀의 품질이 괜찮다면 당연히 미국산 소고기도 다 올라가는데 쌀이라고 밥상에 못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쌀은 맛있다라고 하지 않나요? 미국산 쌀? 예, 쌀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수입되는 과정 속에서 약품 뿌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꺼리는 사실은 미국산 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특히 최근에 미국이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미국 쌀에서 비소가 많이 지금 나온다 그러죠. 비소가 많이 나와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이 비소라는 건 보통 그 발암 물질 저기서 나온 독극물이 거죠. 독극물이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료? 농약 주로 농약에서 나오는 비료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그 비소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는 수입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다 먹어치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가공식품 형태든 가공식품 형태는 모르고 이제 먹는 거죠. 모르고 먹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쌀이 그래도 90% 작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쌀값이 더 떨어지고 농민들 쌀을 포기하게 되면은 어쨌든 수입쌀을 먹어야죠. 그렇죠.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아직까지는 밥상에 모르고 먹지만은 알고는 안 올릴 정도로 할 만큼 우리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갖다 먹어야죠. 근데 어떤 분들 얘기로는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나름 정부나 이제 농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실 햅쌀이 막 나왔더라고요. 금년에 추석이 일찍 와서 그렇긴 한데 햅쌀이 나오는 건 전 햅쌀 먹어봤어요. 그저께. 근데 1년 사시사철 사실상 햅쌀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쌀이. 벼 상태로 저온 창고에 넣어놨다가 주문 물량 흐름을 봐서 RPC에서 이제 각 지역에 RPC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해서 RPC가 뭐예요? 정미소요. 미국 종합처리장. 옛날 말하면 정미소. 지금은 정미소가 옛날 미국 종합처리장. 미국 종합처리장.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쌀을 RPC. 저장해뒀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방아 찧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장 시설부터 시작해서 도정, 포장까지 전부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놔서 바로 도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햅쌀 상태에 준하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쌀은 반면에 이 도정된 상태로 배로 실어오기 때문에 그 적도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튼 더운 해역을 통과하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조금 맛이 도정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보관해서 오는 과정에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으면 품질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공으로 먹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미국 쌀이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실 관세화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근데 계시더라고요. 말이죠. 중국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쌀 품종을 자포니카 계열. 이미 예. 이미 자포니카 계열을 이미 심고 있어요. 많이 예, 많이 심고 있고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네. 동국 그러니까- 삼성에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거 재밌는 지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겁을 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2004년도에 쌀 이 관세와 유예 협상할 때 미국에다가 상당히 커트를 줬어요 우리가. 미국에 야 니네한테 우리가 그때 아마 40%인가 전체 커트량의 그 정도를 미국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걸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관세화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수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 쌀이. 중국 쌀이 들어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꾸로 예.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쌀이 승산이 없어요. 중국 제주는 쌀이 제주는 들어오지. 미국이 부리고 그 돈은 왕서방이 먹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쌀은 특수한 쌀이에요. 일반적인 쌀이 아니고 자포니카. 자포니카 계열의 짝짝 붙는 쌀이라고요. 이렇게 밥을 했을 때 밥알이 딱 달라붙는 찰지네. 쌀을 먹는 그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 정도. 그다음에 중국의 이 동북 지역 일부 거기 외에는 짝짝 붙는 쌀을 잘 안 먹어요. 일부 이태리 일부 지역 캘리포니아 쌀 같은 것도 되게 중국 사람들이 먹는 쌀, 동남아, 유럽 사람들이 먹는 쌀은 이렇게 밥을 해놓으면 쌀알이 하나씩 제 모양을 가지고 굴러다니는 쌀을 먹는다고요. 날라가죠.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옛날 안남미라고 그랬던 거. 예, 캘리포니아 쌀을 가지고 여기서 경쟁해서 승산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무서운 거는 우리 북간도에 지금 만주 쪽에 쌀농사 개발한 게 조선 사람들인데 기술 개발해가지고 거기 쌀 생산을 한 거잖아요. 거기 지금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엄청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맞습니다. 동국 삼성에 많이 들려요.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잘 근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농업 그런 얘기를 방식도 하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냐 쌀 관세와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미국 애들도 사실은 관세와 원하지 않는다. 계속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그냥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 관계가 그 있는 사실 이게 이제 한미 FTA 때도 똑같았는데요. 그때 미국이 차 시장 자동차 시장 가지고 이제 국내 뭐 한국은 수출은 얼마 하면서 수입은 몇 대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협상할 때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이거 해놓으면 이제 우선 일본 차가 먹고 시장을 그럼 좀 지나면 독일 차가 다 먹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차가 한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일본 차도 이제 한물이 가고 지금 다 독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베, 벤츠 이게 전부 다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미국이 실속도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WTO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되게 멍청한 짓인데. 예. 근데 그 동북 삼성에서 이제 미국 쌀에 이제 경쟁력을 갖는 건 그냥 완전 기계식으로 넓은 땅에다가 쫙 뿌리니까 되는 건데. 그렇기도 하고 물류 비용도 엄청 적게 예. 들죠. 그러니까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의 그런 대규모 쌀 농사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란 데는 가보면은 알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 농업 이 규모가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 수출하는 쪽에는 그 무슨 뭐 공사해래 가지고 그거 뭐 미국은 못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 뭐 우럭 양식을 해도 마늘 하나 다 막아서 안 되잖아. 중국은. 우리는 요만한 가두리에 하는데. 반도 사는 사람들이 대륙 그 스케일을 우리가 압도당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하면 되게 이제 이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넣는 거는 되게 후진국에서 원래 하는 건데 1차 산품은 미국 요새가 후진국 비슷해요. 이거 사라고 하는데 해놓으면 결국 중국이 왕서방이 다 먹을 텐데 니네 그냥 뭐 크게 보면은요. 어쨌든 미국이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뭐 이 개방을 해놓으면 미국이 다 이익이죠. 그러니까 세세하게는 뭐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전체 세계 곡물의 50% 수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요구가 더 큰 겁니까? 예, 그거는 뭐 양쪽 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WTO 자체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방을 하느냐는 것은 우리 정부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나 이제 재계는
다 개방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WTO의 흐름도 맞고 또 우리는 또 거기서 FTA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앞서 있다고도 봐야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그러니까 WTO는 농산물 시장 개방하더라도 서서히 하자는 쪽이 사실은요. 워낙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쌀은 그나마 좀 이제까지 좀 지켜왔지만 일부 이렇게 뭐 그 의무 물량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지켜왔지만 곡물은 사실상 다 개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다 개방됐어요. 개방된 이후에 우리 곡물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그 이제 수입되는 곡물에 관세도 붙고 하지만은 지금 그 곡물을 가지고 만드는 사료들, 기르는 가축들도 그렇고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나 그것도 고양이 그 사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100% 예, 수입품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그리고 그 시장을 주로 쥐고 있는 게 미국. 이런 또 주로 우리가 오메가6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양이와 개가 먹는 그 사료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지난 20년 동안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어떤 밥이 앞으로 20년간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는 미리 좀 볼 수 지금 있는 우리가 거 먹는 뭐 돼지, 소 다 사료는 다 수입품이에요. 예. 그렇죠. 다 수입품만 다 GMO 농산물.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그 뭐 많이 한때 유행했던 게 지방산 문제인데 되게 곡물에 있는 지방산이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는데 오메가3는 광합성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오메가6는 저장성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세포가 전부 오메가6, 오메가3가 섞여서 구성이 돼 있는데 옥수수 미국 거를 직접 안 먹어도요. 사료 동물 사료가 대부분 옥수수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몸의 지방산이 전부 오메가6래요. 그래. 그 육식을 많이 해도 우리 몸도 다 오메가6만 들어오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끔찍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균형 잡힌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국민 건강상으로도 보건 정책상으로도 되게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울타리를 대신 세우고 나면 예. 울타리 높이만 문제가 계속 될 텐데.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고립된 채로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걸 전제하고 농촌 정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그 국제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지 맞서서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새로운 모습으로 그 변화시켜내는 게 이제 농업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이제 뭘 했냐라는 거죠, 결국은. 예. 사실 뭐 농촌을 많이 보면 했어요. 예.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농촌도 다르죠. 옛날하고는. 글쎄요, 뭐 다르긴 다른 건 틀림없고요. 예. 근데 다른 내용이 뭐냐?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니지만. 꼭 좋아진 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나빠졌죠. 2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 20년 동안 이런 것도 있죠. 쌀 이제 그 쌀 시장 개방을 사실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쌀 재배 면적을 줄여왔죠. 예, 또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 줄이기 위해서 그 유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 그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해왔죠. 정부가. 근데 그건 굉장히 수세적인 거고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방할 때마다 그 농민들이 소위 아스팔트 농사를 짓죠. 이제 데모를 하면은 그게 맞춰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에 그때 처음 나온 게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것이 소위 42조 투융자 계획이라 유명한 농민들이 아직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은 42조 투융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엔 노태우 때는 이제 10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영삼 하면서 5년으로 이제 8년에서 5년을 줄였네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5년간 45조를 투용자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FTA 그 당시에 한칠레 FTA 하면서 굉장히 저항들이 컸죠. 그때 농민들이 뭐 데모에서 2명이 죽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10년간 소위 119 119조 투용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정부가 안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돈을 이제 많이 이제 투자하는 걸로. 근데 사실은 그걸 잘 따져 보면은 뭐 새삼스럽게 한 거라기보다도 예산을 다 모아놓은 것인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한 돈인데 그게 효과를 별로 발휘를 못했죠. 지금 보면은.
예.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생산비, 가격 경쟁력이죠.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건 자연적인 제약, 우리 선홍 시스템이니까. 네, 제약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의 200분의 1인데, 근데 뭐 미국의 대농하고 우리 따지면 뭐 1000분의 1, 뭐 2000분의 1 이런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 경쟁력을 낮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 주로 해온 것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비를 떨어뜨려서 쌀이든지 쌀 생산비를 50%까지 떨어뜨리겠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쌀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뭐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이제 가격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품질 경쟁력을 들고 나온 거죠. 근데 품질이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경쟁력 있는 건 안전성이거든요. 우리가 뭐 맛은 우리가 더 있다 덜 없다 이거 따지기 참 어려운데 안전성만큼은 이거는 아무 수입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전성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최근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유기농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다 팔아먹으려고 유기농산물 지금 얼마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예. 신선 야채. 신선 야채니 말자면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사실은 농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 가격이나 또는 품질이나 이런 것 말고 그 이외에 말하자면 시장 가치 이외에 소위 다원적인 가치가 있다. 이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농정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20년 전부터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근데 그건 정부가 그런 정책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정책 자체는. 그건 왜 그러냐. 그거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고 또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 돈을 농민들한테 뭐 42, 45조, 119조 쓴다고 하지만 이 농민한테 간 돈 하나도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뭐 시설 짓는 데 다 들어가고 기계 사는 데 들어가고 결국은 실제로는 그 맞아요.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자본가든 작은 자본가들 간에. 그러니까 건설 쪽하고 건설 쪽하고 기계 설비 기계 쪽. 설비 쪽하고. 예를 들면 뭐 웬만한 산지유통센터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뭐 50억 100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의 방향을 잘못 잡았고 또 이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꼭 쌀값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 30년 동안 30년 조금 되게 한 3, 40년 동안에 지금 농촌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3분의 1도 안 돼요. 예, 지역에 따라서 보면 네. 예, 평균으로 보면 3분의 1쯤 줄었어요. 예를 들면 70대 중반에 100명 살던 면 같으면 지금 뭐 한 30명 정도 살고 있는 정도. 맞아요. 그때 7만쯤 되던 것들이 지금 다 2만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뀐 거는 꼭 그 농민들이 뭐 농산물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은 사는 삶의 조건, 삶의 질 수준이 도시하고 워낙 격차가 나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교육이나 의료나 말자면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많은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의 쓸데없이 말하자면 업자들한테 다 갖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농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막 그 돈을 쓰고 또 한편에 있어서 본다고 한다면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온 그런 그 역할 가치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뿐만 아니라 이제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이제 소비도 줄어드는데 그 흐름을 보면 70년대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벼 품종을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간섭 그렇죠. 또는 결정했잖아요. 신품종 개발에 다 보급한 거죠. 예, 그래서 뭐 태풍 몇 호다, 뭐 통일벼다, 뭐 이래가지고 이 짧은 기간 경작해서
소출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에다 화학 비료에다가 농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쌀 생산량을 굉장히 늘렸고 그런 국가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나서는 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서 옛날 말로 악기발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미. 이게 통일벼 말고 일반미. 그러니까 이 맛이 좋은 우리가 추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추청이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그런 고품종 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왔고 또 농촌 지역을 가보면 제가 이제 가끔 낚시 다니니까 봄에 모내기 철 시작될 때 이렇게 가보면요 10톤 트럭에 모판을 4대 5대를 실어서 한꺼번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누가 다 합니까 했더니 저기 뭐 청년들 서너 명이서 3만 평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기 땅이 3만 평이나 되었더니 그게 아니고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제 모내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양기 갖다 놓고 모판 한꺼번에 쪄가지고 내와서 동네 젊은 사람 몇이서 동네 농사를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농업기술 향상이라든가 품질 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을 쓰든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든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 농업도 특히 쌀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79년에 제가 충남대학교 교수로 갔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봄가을로 학생들한테 늘 농화를 이제 가면은 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가면 도움이 됐어요. 쌀농사 지을 때 가면 그때는 이제 모내기 모두 심고 이제 비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곳에서 가보면 이제 쌀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 기계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들의 일만 이제 뭐 비고 난 다음에 볕집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모내기 그 모판 날라준다든지 허들의 일을 이제 하는 게 됐는데 굉장히 바뀌었죠. 다 기계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웬만한 동네에는 두세 사람이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약간 돈도 이제 많이 집어넣었지만은 사실은 이게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돈을 쓰는 방식에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뭐 시설에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걸 정부가 다 이렇게 정해서 돈을 쓰거든. 중앙 정부가 말하자면은 어디다 돈을 다 써 이렇게 이게 사실은 농업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그 우리가 지역 농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쌀 농사를 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듯이 전라도의 그 넓은 뜰에서 쌀 농사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강원도 산골 쌀 농사 짓는 것은 전혀 농사가 방식이 다르죠. 예를 들면 똑같은 뭐 저 소를 키우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그 이 다양성이 있게 마련인데 그게 다 획일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요인이 이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뭐 그걸 세계적으로 수출하겠다고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꽤 많이 왔었어요. 새마을 운동 배우러. 네,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에서 뭐 많이 우리 특히 ODA 관련해 가지고 돈 주면 새마을 운동 자랑을 하도 해 가지고 많이 왔는데 뭐 별거 없으니까 요새는 이제 새마을 운동 좀 시들한데 거꾸로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그걸 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새마을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말이 그 표방한 것은 근면자조 협동이에요. 예, 근면 3대 정신 새마을 운동의 근면자조 협동이거든요.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 같이 맞물린 게 추곡수매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품종 보급해가지고 국가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고 추곡수매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쌀 얘기하셨지만은 그 당 신품종 보급할 때 어떻게 보급을 했느냐면은 그 신품종 심으라고 했는데 재래종을 심어놓으면은 면장에 가서 밟아버려요. 왜냐면 면장이 면책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저기 저 뭐야 모판에 오면 모판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살충제 죽이듯이 좀 약을 뿌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 정도로 강압적으로 사실은 신품. 그러니까 불과 뭐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쌀의 80%가 통일벼로 되는 이런 그 엄청난 사실은 위대한 각하셨어요. 위대한 각하였죠. 거기다가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죠.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그 지붕 뭐 강제로 교체하고 지붕 강제로 교체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아까 말한 새마을운동이 표방했던 뭐 자조 협동 이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농민들을 말하자면 정부의 수동적인 존재로 그렇죠. 이게 만들어버리고 동원을 한 거죠. 협동이 동원을 아니라. 복종 자조가 동원. 아니 그 자조가 스스로 그 조소하는 이제 그 자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어떻게 내 농사가 잘 되지 이렇게 연구해야지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던 방식의 농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말하자면 돈을 좀 벌고 보조금을 좀 더 지원받을 거지. 거. 이게 아스팔트 농사란 말이 그런 말이었다. 그다음에 나온 말이 다방 농사거든요. 다방 가가지고 이제 공무원 데리고 예. 이거 하면은 된다는 또 얘기. 농협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조가 없어졌죠. 자조가 없어. 협동도 사실 다 없어졌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게 새마을이라는 말이 대응되는 말이 헛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전통의 역사는 다 헛 거예요. 못 쓸 거예요 말자면.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는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가집 이건 다 부정의 대상이야 말하자면은 그렇죠. 성황당. 성황당 뭐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지금 보면은 우리 문화의 뿌리라고 할지 공동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부정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의 문화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얘기 돌아가면은 그 지금은 그 뭐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망한다. 근데 정부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옛날에는 강압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돈 가지고.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혹시요 그런 게 대안이 될까요? 이제 아까 지금 새마을운동의 문제 말씀하시면서 자조협동 이런 건데 이게 세상은 경쟁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지만 상호부조와 이제 공감, 협력 이런 걸로도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식품은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품질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건전성하고 안전성 그리고 그 위에 품질, 맛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진도 이사장님 어떠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밖에 나오면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지만 집에서는 생협 식료품을 쓰거든요. 식자재를 쌀부터 시작해서 야채, 육류, 계란 뭐 싹 다 생협 걸로만 집에서는 먹는데 여기는 다 위농이거나 최소한 무농약을 쓴단 말이죠. 가격이 많이 비싸냐 하면 조합원가로 사보면 가격이 이 마트에 가서 사는 거에 비해서 크게 비싸거나 그러지 않고요. 어떨 때는 파동이 생겨서 마트에서는 되게 비싼 것도 여기는 원래 가격대로 공시된 대로 오니까 편리한 점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탁 주문하면 집 앞에 탁 갖다 주고요. 물론 조합비도 좀 내고 때로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좋은 점이고. 그래서 전 국민의 식생활을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하면 안 되나? 쌀뿐만 아니라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대안 쪽으로 얘기가 예.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이게 되게 좋은데 해보니까. 뭐 안 될 건 없겠죠. 안 될 건 없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협동조합 부문이 사실 굉장히 취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동업은 뭐 저 부자간에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건 아마 그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일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의식이나 그런 노력들이 작았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 생협의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급속도로 생협이 신장을 했죠. 예. 사실은 뭐 우리 농업은 망해도 생협은 지금 요 몇 년 사이 몇 배 지금 매출을 지금 뭐 1조 지금 생협 중요 생협들이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이죠. 생활협동조합이나 한살림이나 예. 아이쿱이나 그다음에 뭐 두레 또는 뭐 여성 민우의 몇 개 생협들이 매출이 지금 1조를 넘어요. 이 연간. 그러니까 뭐 최근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유시민 작가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예. 그 갈망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이거든요. 가끔 맛이 좀 없긴 해요. 과일 같은 거. 그래도 뭐. 예. 그런데 여전히 사실 좀 비싼 건 사실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비싼 건 사실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생협은 지금 전국 물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전국 물류라고 한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아이쿠면 아이쿠대로 물류 센터를 만들어 전국에서 이제 물류를 가져와서 그래 다시 이제 배송하고 뭐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건 이제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정의 방향을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민 한 사람이 도시 10사람의 식탁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농정을 피면은 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나아지는데 우선 그거 이전에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급식하고 있잖아요. 예. 친환경. 이제 급식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하고 있잖아요. 예. 학교 급식도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많은 급식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군 부대도 급식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급식들이 구내식당. 예. 있죠. 그다음에 또 대기업 또 기업들 구내식당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식 시장만이라도 예를 들면 국내에 그런 농산물들이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예를 들면 한 20%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 소비량이 아마. 그러면은 저는 굉장한 안전성이 말하면 안전판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소비량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딸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도 물론이지만 사과나 이런 거 먹을 때도 껍질째 먹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산 사과는 껍질째 먹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믿고 먹는 사과이기 때문에 껍질째 다 먹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은 어쨌든 농정의 큰 방향은 이제 그리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요것만 제가 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괴산에 있는 흑산림연구소라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 이제 그 대표자가 중마고우예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농과대학을 나와서 몇십 년 동안 하여튼 분변토 지렁이가 사는 흙 이것만 한 친구인데 그 들어와 있는 회원 그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교육을 받고 이제 품질 관리를 받으면 계약 재배를 해서 여기 이제 납품을 하면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꾸러미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쪽에서는 가입을 하면 그냥 한 달에 뭐 2번 이렇게 신청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과일 보내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무슨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이 보내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그거예요. 믿고 먹어도 된다는 거. 근데 왜 농가들이 그게 굉장히 판매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 왜 그렇게 많이 가입 안 하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계속 짓나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저도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30-40명의 회원만 있으면 그 한 농가가 그 꾸러미 그럼요. 방식으로다가 계속 존립해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큰 것은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소비가 제한적이죠. 아직도 그런 것이 있고 소비가 제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유기농산물이라는 진짜 맞아?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협은 아직도 사람들이 생협에서 통해서 나오는 거는 믿어도 돼라는 일종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협이 되는 건데 사실은 유기농산물이든 또 유기농산물 아니라더라도 굳이 뭐 사실 저는 꼭 유기농산물일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우리 뭐 무농약, 저농약만 뭐 해도 어쨌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기면은 저는 된다고 봐지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국가가 농업 정책을 그런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신뢰의 가교를 놓는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가 인증제를 쓰고 있잖아요. 예. 유기농산물.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기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말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뢰. 그렇죠. 예를 들면 30농가가 자기들끼리 서로가 믿고 말자면 못하게 하는 거지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너 때문에 우리 전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인정이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국가 인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최근에도 뭐 KBS도 문제가 된 것들이 딱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 인정 그것만 피해서 통과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아까 굳이 얘기한다면 자조 협동 얘기했는데 정말 자조 협동 정신으로 농민들이 그런 생산을 서로가 조직화해서 하면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조직화돼야 되지만 생산자들도 조직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 생산자 조직화가 굉장히 취약한 거지 지금. 이 생산 조직화가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조직하고 있거든 지금. 아니,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생협부터 점점 욕을 먹는 것이 농민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생산자가 거꾸로 소비자를 조직하는. 아니 생산자 조직하고 스스로 조직해. 소비자는 소비자를 조직해 서로가 이렇게 타협을 하는. 만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논리가 좀 약한 겁니다. 저희가 다시 그 쌀시장 개방으로 돌아가 가지고 일본의 방식이 우리에게 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본이 우리처럼 이제 쌀시장 개방을 유예했다가 5년 만인가요? 다시 이렇게 99년도에 쌀시장을 결국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개방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그 농가들이 아주 그 고품질의 어떤 이 품질 개선에 성공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좋은 비싼 쌀들이 나와서 오히려 수입은 그 수입 시장은 개방되었는데 수입된 싼 쌀을 사지 않고 그 비싼 일본 고품질 쌀들을 갖다가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바람에 결국 뭐 개방으로 인한 어떤 이 일본 쌀 생산자들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런 폐해는 없었다, 뭐 적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뭐 고품질이란 표현은 좀 대단히 애매한 표현이고 어쨌든 이제 안전한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그것보다도 일본은 무식하게 쌀시장 개방할 때 그 관세율이 1,200%를 했어요. 헐. 778 안에 1,200%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자기들이 약간 조사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세미라고 하는 건 이게 쌀가루 네. 이거 수입한 가격에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농산물 가격 제일 비싼 거를 다 적용해가지고 차익을 기준으로. 이 협상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1,200%를 하여튼 북한 다음에 일본이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협상할 때 일본 농가도 참여했죠. 우리는 지금 쌀 지금 협상 내지는 논의를 하면서 완전히 농민들 배제를 지금 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배제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양곡관리법에 의하면은 쌀 수입을 자유화하려고 하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부터 고쳐야 돼요.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법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정부인데 그 일본의 경우는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국회, 정부가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해서 말하자면은 1,200% 매길 테니 뭐 앞으로 좀 저 관세 내려간들 뭐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래 뭐 그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부가 관세율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얼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한다고요 지금. 국민이 알면 안 돼요. 국가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전격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알고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뭐 말은 9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9월 말에 뭐 제출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농민들한테 최소한 몇 퍼센트를 하겠다고 또 국회에다가 몇 퍼센트 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통치권자의 결단이 다 서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일단 판단을 다 훌륭하게 판단을 하고 그 훌륭한 판단을 소통을 통해서 납득시키는 과정만 남겨놓고 발표를 해야지 의사결정 자체를 공유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노 대표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쌀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고 노력은 뭐 그건 꼭 개방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정책이죠. 근데 이게
그런 것은 다 비용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비용이 드는데 수입을 해가 쌀값이 떨어진다. 그럼 농민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싼 쌀값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거기에 뭐 높은 품질을 가져오거나 뭐 안전을 가져와서 더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예, 그 국가 발전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이제 공업 발전이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는 공업만이 아니라 농업도 선진화돼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이라 불리는 뭐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도 사실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환경적인 생태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촌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식량 안보의 문제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라든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농업 정책이라는 건 사실 농업 포기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새마을 운동 말씀하시면서 농민들을 이렇게 경쟁력을 가진 주체로 만든다기보다도 정부 정책에 의존하게 만들고 아까 그 아스팔트 농업이라는 게 결국 이게 깔아놓고 데모하면 돈도 주고 이런 거고 다방 농업이라는 게 이제 가가지고 그 관료들 만나면 이제 하면 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려다 보니까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쟁력이 살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생협 뭐 이런 운동도 그 생산자 그 소비자가 생산자로 오히려 거꾸로 그 조직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요. 그 제가 지금 선생님 자료 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그 글로벌리제이션과 또 로컬리제이션 그 지역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문제 해결의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총체적인 해결에? 예. 우선 그 조금 전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쌀 얘기를 하더라도 쌀 대체로 우리가 그 생산액을 보면 한 7조쯤 된다 그래요. 생산액이. 근데 이제 쌀이 가지고 있는 논농업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가치 말하자면 쌀 말고 그게 한 56조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8배. 한 생태적인 쌀 그렇죠. 자체의 가치보다. 그렇죠. 한 8배 정도 된다. 근데 그게 보통 경제학에서는 빠지잖아요. 아니 계산해서. 그럼 뭐가 그렇게 많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홍수 방지 기능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이 물을 담고 있는 그렇죠. 하나의 저수지가 되니까. 그렇죠. 논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댐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이 7배라는 거죠. 그렇게 성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100만 헥타르에 32cm 물 담는 것이 이 양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겠다. 그게 없으면은 강이 못 특히 견디겠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여름 우리나라는 이게 집중해서 거울을. 오잖아요. 7월 뭐 8월 이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부족 국가인데 예를 들면 지금 그게 담겨 있는 물이 지하수가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빠졌어. 천천히 지하수로 이제 내려. 근데 그게 앞서면 그냥 바로 그냥 그 홍수가 돼서 강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죠. 논이 있음으로써 길어진다. 길어지는 길수록 중요한 네, 거죠.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소위 대기 정화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벼가 품어내는 산소 광합성할 때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토양 유실을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뭐 동식물의 뭐 서식처가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옛날에 거를 개구리 물방개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본다 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교육적 기능이죠. 말하자면은 쌀나무 보러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56조쯤 된다. 한 8배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그건 농사를 굉장히 농업을 중시하는 분들이 개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용 효과 그 계산할 때 비용은 팍 줄이고 경제적 효과는 막 고무줄 늘리듯이 그렇게 해서 엉터리 사업들을 막 글쎄 하잖아요. 뭐 좀 그런 것 좀 과장 있지 않아요? 뭐 가정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 봐주고 어쨌든 그만큼 말하자면은 지금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가치. 근데 이거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이제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외부 효과는 시장 가치로 반영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생산이 안.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피구 텍스라 그러는데요. 네. 피구세라고 그런 걸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강조를 그러니까 하고 정책에도 이렇게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뭐 좀 네. 우스갯소리지만은 전에 독일 갔을 때 독일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농업에다가 이렇게 저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분들이 거기서 안 살고 도시로 오면은 머리 아파. 지금 저 지배하는 이게 저 지원하는 금액이 4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살아주시는 게 참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유럽연합 하는데 재정 지출에 이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90년대 말 그때쯤 제가 뭐 그때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때 통계만 보면 당시 유럽연합 재정 지출의 70% 정도가 농업에 그렇죠. 예, 지금도 한 50% 가까이 되죠. 그래요 좀 많이 내려왔구나. 예, 그래도 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흐름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흐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국적 자본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유리하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흐름이란 건 맞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말자면.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지배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흐름인 건 맞지만은 과연 이것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도움되는 거냐는 생각지 않고 이건 너무도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위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제 위기나 자원 위기, 식량 위기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환경 위기 이게 전부 다 지금 세계화 신자유 세계화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지역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또 저만 표현 그런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제 문제를 찾아가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일자리 경제 위기 가장 큰 문제 일자리인데 지금 수출해서 일자리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일자리 어디서 만들 것이냐? 결국은 지역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예. 자 예를 들면 자원 위기인데 우리 에너지 위기다 말자면 지금처럼 저기 저 고리 원자력 만들어 가지고 저 미장 송전탑 세워서 서울 사람들이 쓰는 이런 방식의 에너지 해결 되겠느냐? 결국은 에너지도 이제 지역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가 만들어 로컬 에너지로 가자 예를 들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청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 서울도 마찬가지 일부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필요를 충족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농업 문제에서 이제 그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범위가. 예, 그래서 지역 문제, 농업 문제를 포함한 어떤 지역 문제 차원으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업 농촌 문제라는 것을 그냥 농민들 뭐 먹거리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화. 지역화 농업과 농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뭐 그거 단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정책의 방향이 가는 것이지 아니면 그냥 농업 농촌은 변방이야. 말하자면 주변부야. 이거는 그냥 불쌍한 애들이야. 포기하고 살아가자. 불쌍한 좀 도와주면 돼. 이런 식으로 사고해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EU에서 그 농업 보조금 50% 이르는 농업 보조금 심지어는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뭐 수입되고 있는 그 미국 쌀도 그 미국 쌀 재배 농가는 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농가들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이제 그 농업 자체를 살리기 위한 또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보조라는 것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걸 사실 넘어서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고령화된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농촌에 계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억지로 뭐 쌀 생산을 갖다가 유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떤 식량을 갖다가 계속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농업의 어떤 그 현장이 자연환경 차원에서도 계속 보존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요즘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다기능 농업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 가치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환경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방향이 핀터 다르긴 하지만은 뭐 6차 산업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그냥 식량 생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관광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말하자면 새로운 산업으로서 예. 부가가치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인식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인식은 그런 지금 이제 근데 그것들이 인식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한테 안 물어보지만 한참 제가 활동할 때는 만나면 친구들이 제가 활동할 때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정부에서 활동할 때 만나면 야 좋은 아이디어 없어?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아이디어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금방 정책이 돼요. 네. 정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식용 정책. 네, 장식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정책의 방향은 경쟁력 키우는 것. 이게 이제 포장지, 방향이고, 그 예쁜 그리고 포장지가 필요한 것뿐인 그렇지. 거죠. 근데 그거는 맨날 욕을 먹으니까 우리 그거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력도 중요하죠. 예, 물론 우리가 경쟁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근데 경쟁이 괴로우니까 그냥 경쟁력이 있으면 근데 좋아요.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죠. 말하는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경쟁력이 없어지는 경쟁력. 농업의 가치를 키우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하는 이런 쪽으로만 경쟁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농업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후진적 산업으로 계속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농업 선진국이 네. 되지 않고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는데 네. 그럼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 선진국의 어떤 그런 이 측면을 갖다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내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 대목을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뭐냐면은 아까 그 6차 산업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인데 MB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요. 농촌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못 사냐? 당신들 그거 통조림 만들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면 된다니까 이게 각하의 그 시각의 한계를 너무나 잘 그 보여주는. 각하는 옛날 분이시니까 어떤 이해를 해야지. 그거 퇴임하시고 난 마당에까지 그렇게 꼭 꼬집어야 되겠어. 아니 뭐 지금 각하는 뭐 또 그 새마을운동 다시 하자고 하시는 분이니까 라고 예. 말하고 싶지만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자저협동 새마을 원래 예. 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원래 그 경북 청도군 문이면에 거기 젊은 이장님이 그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자조적이고 협동을 통해서 하고 근면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스스로 할 때는 확실히 그거였는데 뭐든지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버리면 교조가 돼 가지고 이제 이제 그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유신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유신 체제 하에서의 모든 일이니까 그렇다 보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대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요즘엔 도시에 뭐 도시농업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야 저기 이제 니네가 농사하지 우리 뭐 팔아먹냐 뭐 이런 그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게 인식을 인식을 하는데 이건 전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뭐 농촌 체험 학습이다 뭐 도농 교류 확장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그러니까 큰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세계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시민사회라고 할까 일반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은 지역화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양자가 맞물려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고 나서 뭐 도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각하가 이런 거 만들어 준 것도 같이 얘기해야 돼.
협동조합법. 각하의 마지막 입법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했는지 아니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각하가 만든 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래도 각하가 네. 못하게 했으면 못했지.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새로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협동조합 생기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특히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는 국회가 제일 책임이 커요. 국회만이 아니죠. 뭐 청와대 정치권이죠. 정치권이 하여튼 책임이 큰데 농협에서 수입 농산물 갖다 팔고 이런 건 좀 너무 멍청하더라고.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농협만 제 역할해도 농촌 문제가 50% 해결된다. 그건 그렇죠. 좀 과장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농협중앙회와 그다음에 정치권이다. 그 얘기는 조금. 이거 뭐 농협을 갖다가 은행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기능을 갖다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지금 이제 막 진도가 많이 나왔는데 다시 돌려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만약 쌀 관세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 아까 일본 사례를 노 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그 검토 단계부터 농민단체 생산자들 그리고 여야를 포함한 국회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구상을 다듬을 때부터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일본 사례처럼 그렇게까지 무식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60% 정도의 관세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 간다면 그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나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농민들이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관세율을 고율로 매긴다는 것. 두 번째는 그걸 유지한다는 것.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걸 포함해서 농촌에 대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마 요 세 가지 정도가 되면은 뭐 지금 이미 벌써 많이 기울었잖아요. 뭐 보수 언론들이 뭐 하도 떠들어대 가지고 관세화 안 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도시민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제가 이제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신자유주의자라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2003년 4년 그 무렵에 영화 스크린 쿼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뭐 영화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반대 시위도 하고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그때 누가 이제 비아냥거리기를 에이 그래도 그 집회 나올 때는 국산차 좀 타고 오지. 응? 그러면 영화 스크린 쿼터만 중요하고 이 승용차 우리 국내 생산자 지키는 거 안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동차는 공세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스크린 쿼터를 이제 50에서 40으로 내리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국내 영화를 50% 하던 거를 40%로 내리는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나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스크린 쿼터가 아예 없어도 지금 어떨 때는 외화가 셀 때는 뭐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점유율이 국내 영화 좋은 거 나왔을 때는 막 60, 70%까지 연간 시장 쿼터 점유율이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농업도 사실 잘만 될 수 있다면 그거 뭐 거추장스럽게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힘으로 시장 점유율 지켜낸다 우리가 90% 이상 이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근데 그거는 조금은 비유가 적당치 않다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스크린 쿼터의 경우에 지금 그걸 지키는 것은 몇몇 영화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량이 한다든지 그게 몇몇 하는데 농업은 몇몇 농가가 지킬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초등학교도 아마 못 나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100만, 200만의 농민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저도 뭐 것은 사실 뭐 한국 영화의 헐리우드화지 예, 글쎄,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죽고 예, 있거든요. 그거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제 점유율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3%밖에 안 되고 쌀이 지금 90%가 돼서 22%거든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뭐 나머 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개방. 갖다 그러니까 다 이게 만약 사다 쌀마저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세화되고 담장이 낮아져 가지고 뭐 쌀 자급률이 한 50%쯤 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국내에 식인 자급률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위험하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22% 전 세계 유례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식량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도 위험한 상태인데 앞으로 10년, 20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 이 지금 세대가 자기들 조금 뭐 예를 들어 수출이라도 해서 뭐 좀 얻어먹겠다고 미래 세대에다가 엄청난 짐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미 뭐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 떠넘기고 있어요. 글쎄, 예. 예. 오늘 뭐 긴 시간 그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쌀시장 완전 개방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관련한 말씀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뭐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지역 문제 차원에서 넓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역재단 이사장으로서 꼭 하시고 싶은 꼭 말씀 하고 남았을지도 마지막으로 몰라.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예, 그 충남발전연구원장을 3년을 제가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그 충남발전연구원장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지만은 제일 충청남도가 내세우는 게 삼농 혁신을 많이 내세웠어요. 삼농 혁신이라는 것은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혁신 이렇게 이제 삼농 혁신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삼농 혁신이 뭐냐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죠. 어렵다고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민을 농장의 대상으로 삼고 해가지고 왔다 간다면 농민을 농장의 주체로 세우라. 마찬가지입니다니까 쌀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결국은 농민들하고 협의하고 그거 할 사람도 농민들이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이 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농민들을 농장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 또 제가 지역재단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역 리더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역 리더의 힘에 의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말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정책의 방향이 무슨 보조금 주고 뭐 이런 것이 그런 아니라 이제 좀 그런 이제 뭐 그런 건 그만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 정부가 말하자면 돈도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거기다 돈을 주고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자연을 잘 지킨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연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잘 지킨다. 그러면 소중한 일이니까 문화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지 문화 잘 지키라고 문화 말자면 관을 지어줄 필요 없다 이거지. 문화 해관을 지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 가봐도 옛날 집에 그냥 산다고 사는 것만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인식이 예. 농민들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그런 다원적 기능,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주고 다만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역량을 키워주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네. 아, 근데 하회 마을에 그 공구리 친 건 좀 참 그 마을길 공구리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깔아놓는다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 나서 하회마을 정선 돌아가셔가지고 나 내일 문산 가야 되는데. 예. 오늘 저기 우리 박진도 교수님이 그 팟캐스트 녹음 끝나고 라오스 출장 가십니까? 예. 어떤 일로 가시죠? 라오스에 그 아시아 농촌 사약회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거기 이제 뭐 아시아니까 뭐 전체 다 모이는데 제 주제가
한국이 아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겠는가? 예, 한국을 본받지 마라. 뭐 본받지 말라까 아니 본받을 것도 있어.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한 분만 잘 수출, 본받도록. 한 분만 수출하면 좋겠는데. 네, 뭐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말고 당신들은 좀 더 잘해봐라 우리보다. 그렇죠. 뭐. 예, 오늘 그런 여행 가방 들고까지 오셨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펄복의 소설 대지에서 주인공 왕룡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너희가 땅을 팔아버린다면 그것이 마지막이다. 예,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잠시라도 빌딩과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를 떠나서 정겨운 흙냄새 가득한 시골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에 그곳에서 땅과 생명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행여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이 우리의 식량과 땅을 농민들로부터 빼앗는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으는 추석이 되길 바라면서요. 정치카페 14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추석 잘 쓰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행을 하시길. 예.